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해 모든 학교, 모든 학년, 그리고 기출 3년에서 5년까지는 문제 전부 다 풀어보고 하는 결과 7가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된다. 계속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이해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암기해두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담화에 대한 개념과 특성은 알고 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기본적으로 담화는 두 가지, 무슨 담화와 무슨 담화로 나누어진다 이야기했으니 두 가지에 대한 담화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무슨 담화? 구어 담화. 두 번째 구어 담화가 음성적인 담화였다면 무슨 담화도 있다? 문어 담화도 있다. 문어 담화라는 거는 무엇을 문어 담화라고 얘기한다? 글, 즉 문자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문어 담화라고 말을 한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과 특성은 당연히 알고 가되 두 가지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 서로에 대한 뭐가 있다?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학습 활동에서 볼 때 각각에 대한 개념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봐줘야 해? 자습서에 안 나와 있는 주된 목적을 파악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주된 목적을 파악했을 때는 먼저 개념과 특성을 완벽하게 잡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돌아올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 맥락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모두 외워두라 그랬죠. 몇 개씩? 4개씩은 외워두세요. 상황에는 처지, 또 뭐 있니? 의도, 목적, 마지막 상황이라고 하는 배경까지도 전부 다 들어간다. 사회문화적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활동에 들어가는 문화, 세대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외워두고요. 또 뭐 있니? 오케이. 다문화, 지역, 방언 또는 역사적, 시공간 그런 것도 전부 다 사회문화에 들어간다. 그리고 네 번째, 괜찮아는 총 3가지의 사례가 학습활동에서 등장하죠. 첫 번째 미용실, 두 번째 음식점, 세 번째 넘어졌을 때 각각이 어떻게 의미 해석되는지 알고 가주시고요. 5번째, 구어담화, 문어담화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거고요. 6번째, 7번째 소음공예 지문들 출제를 할 거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거 내용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지를 고려했냐 못했냐 상황의 차이점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옆에 넘어가 보면 개념 등장할 거고요. 기출이나 타 빈출을 한번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개념을 쓰라고 절대 안 나와 얘들아. 바라가 뭐예요? 담화가 뭐예요? 절대 안 나와. 근데 이 하나의 문장으로 선지해서 정답이 왔다 갔다 갈립니다. 어떻게 출제하냐면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아니면은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했을 때 발화의 문장을 담화의 개념 문제에 딱 하고 집어넣어 놓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냐면 이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 형태소와 의문을 하나의 문제에 집어넣는 것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채소단위 의문과 뜻을 가진 말의 채소단위 형태소 굉장히 비슷하죠.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 출제하는 것처럼 발화와 담화는 상당히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출제합니다. 근데 발화는 뭐야? 생각이나 그러한 것을 문장 단위로 나타낸 것, 즉 하나의 문장의 개념이고요. 담화는 무슨 개념이다? 그러한 하나의 문장들이 모여 집약체를 이룬 게 담화이다. 근데 그러한 담화에는 4가지의 요소가 들어가야 담화라고 설명했었고 그 4가지의 요소의 표가 뭐다? 지금 보고 있는 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시험에서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문장으로 녹여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윗글에 적용시켜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 안내문과 예를 지어 말했을 때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말하는 사람이 관리자이자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자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용은 봉사에 대한 안내고요. 맥락은 그러한 배경들을 설명할 거고. 근데 안내문을 보는 문어담화에서는 어땠어?
쓴 사람과 읽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죠. 아, 표를 외울 때 단순히 이 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까지 외워둬라. 담화에 대한 개념으로서 명칭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옆에다가 구어 담화는 4가지의 요소 뭐라 그런다. 물론 선생님 이거 당연히 외우죠 라고 하지만 괜히 실수 발생한다. 계속 익숙하게 봐줘야 돼요. 구어 담화는 말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또 말, 즉 음성, 마지막 맥락, 이 4가지를 4요소라고 얘기했다면 문어 담화의 4가지는 뭐라 그런다? 글쓰니, 읽느니, 문자, 맥락, 이 4가지를 4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서술형을 쓸 때 감점 요인이야. 물론 쓰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구어 담화에 대해서 쓰는데 갑자기 글쓰니와 읽느니를 쓴다. 아니면 문자라고 쓴다. 분명히 감점당할 겁니다. 각각에 대한 요소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 이 3가지 정도는 구분해서 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틀을 말하는데 이 전체적인 틀 중에 하나가 빠지면 담화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저번 주에 간단하게 치동주한테 한번 설명했던 게 뭐야?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얘들아 슬쩍 한번 물어봐봐 했지만 학교 선생님의 대답은 그거 왜 물어봐? 라는 뜻. 그러면 출제는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한다. 이 4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담화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문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안녕? 안녕. 얘들아 담화야 담화 아니야? A 안녕. B 안녕. 담화야 담화 아니야? 담화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서로 이야기하는 인사의 맥락, 대화 속에 주고받는 말들. 아 담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가 갑자기 안녕, B가 갑자기 먼 곳을 응시하며 자장면 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건 담화라고 얘기하니? 안 한다는 소리야. 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대화가 존재하지만 주제에 대한 일치성의 맥락이 있니? 없단 소리야. 그래서 담화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도 알고 가면 좋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요소 한 번씩 보면서 외워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맥락 간의 효과야 얘들아. 두 맥락 간의 효과인데 이러한 맥락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2가지. 옆에 책에 있으니까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과 사회문화적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회문화적은 여러분들이 외국인 대화 한번 생각해보면은 우리 엄마 me and you 하면서 서로 다른 배달의 형태라고 서로 이해했었죠. 근데 거기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갈등이 발생하니?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하지만 상황 맥락의 예문 뭐 있었니? 소음공해, 두매, 도시. 거기서는 상황 맥락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잖아.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었어? 갈등이 발생했었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거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대립 구도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뭐가 있고 처지 또는 상황 그 자체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 목적 다양하게 존재한다. 2번째 사회문화적은 4가지 뭐 외워라? 첫 번째 지역, 국적 그리고 이념 마지막 역사까지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하게 크게 되게 많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학습 활동에 나오는 것 정도는 알고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3대 가까워졌네요. 3대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럼 밑에
맥락의 중요성과 그를 파악하는 태도는 각각 하나 정도만 외워두시면 크게 헷갈리진 않아요. 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 또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 맥락을 각각 생각하면서 말하고 들으란 소리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는지 들어주고요. 경청해주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구어담아, 음성, 문자 한 번씩 다시 보고요. 분명히 헷갈릴 거야. 구어와 문어가 나중에는 음성인지 말인지 생각도 안 하고 빡 하고 나와야 돼. 여기서 고민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입구자구나. 그리고 문자 할 때 그 문자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담화의 개념 요소 한번 쭉 보면서 시작할게요. 재승만 볼게요.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한 게 담화의 개념이야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발화에 대한 개념부터 담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구성 요소에는 네 가지 말하느니 듣느니 내용 맥락 네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담화에 대한 표가 존재한다. 다음 주 멘토 시간에 볼 때 선생님이 이 표를 빡 하고 가지고 온 다음에 5개의 빈칸을 뚫어놔. 그러면 안에다가 쓸 수 있겠니?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리고 빵꾸 뚫어놓고 각각 구호에 들어가는 말들을 써보세요 하면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의 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의 표가 나타날 수도 있죠. 만약에 하나의 표가 나타나면은 듣느니 읽느니 둘 다 써야 하고요. 만약에 위의 조건에 구어담화의 요소를 쓰시오 라고 하면은 뭘 쓰는 거야? 위에 있는 말하느니 듣느니 말 음성에 대한 요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분명히 질문들 잘 읽어야 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옆에 넘어가 주면은 담화에 대한 중요한 거 두 가지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저 두 가지의 상황이 등장했을 때 오늘 어차피 자습서에 받아쓰기 열심히 할 거잖아. 그치? 받아쓰기를 열심히 하면은 자습서를 주구장창 보면은 내가 위치를 찾는 습관을 기르지 못한다. 저 지문이나 학원 교재나 내가 자체적인 문제를 풀어볼 때 아무것도 없는 지문에다가 찾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무엇을 찾냐? 네 가지의 요소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읽는이는 지훈이와 친구들이구나. 그러한 안내문을 살펴보니 언제? 점심시간에 어디서? 복도에서 누가 쓴 걸까? 그러면 지금까지 찾은 거는 세 가지의 요소죠. 첫 번째, 읽는이. 두 번째, 시간, 공간이라는 맥락. 그리고 마지막, 안내문이라는 내용까지 세 가지 찾았었고요. 밑에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말들을 한번 보면은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래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야? 도서관 담당자겠죠. 네 가지의 요소가 전부 다 등장했구나. 전부 다 등장했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네 가지를 한번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표를 한번 잘 봐봐 얘들아. 표를 한번 잘 보면은 위에 있는 문어담화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와 읽는이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 나누어져 있죠. 하지만 밑에 구어담화를 보면은 하나에 대한 표로서 정해야지. 어떻게? 말하느니와 듣느니라고.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때 얘들아 이거 내용 일치야 찾을 수 있어야 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점 또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부적인 요소까지 찾아내는 게 숙제일 겁니다. 그러면 문어담화와 구어담화는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냐? 첫 번째, 문어담화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와 읽는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와, 너 왜 이렇게 두꺼워? 갑자기 책이. 그러게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쵸? 여러분들은 안내문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읽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문이 말하느니가 될 수 있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문어담화는 글쓴이와 읽는이가 바뀌지 않는다. 그에 반해 구어담화는 서로 친구 간의 대화라고 생각해보면 편하겠죠.
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말하는 이었지만 오늘 학교에서 뭐 있었어? 라고 말할 때 상대방, 친구가 말하는 이가 되죠. 문어담아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그럼 차이점을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 구어 담아는 문장 형식만 말하는 거예요. 구어 담아는 뭐하다? 유동성을 가진다. 무엇의 유동성을 가져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이 두 요소에 대해서 유동성을 가지지만 무슨 담아는 문어 담아는 유동성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어떠한 대상이 글쓴이와 읽는이가. 그래서 서술형 쓸 때도 주의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요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장이 길어지면 요소가 헷갈립니다. 구어 담아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유동성을 가진다. 문어 담아는 글쓴 이와 읽는 이가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야? 바뀌는 성격을 가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듣는 이가 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말하는 이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무엇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달걀은 달걀로 갚는다는 구어 담아야 문어 담아야? 구어 담아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한매가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이 들어주고요. 선생님이 다른 제안을 할 때는 한매가 듣고 있으니까 뒷부분 2-2와 관련된 지문은 구어 담아와 관련해서 출제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지문을 풀어나갈 때 문어 담아의 개념이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틀린 개념이구나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옆으로 넘어갑시다. 그러고 계속해서 상황이 등장할 거야. 상황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얘들아 내 머리 어때? 못 읽는 사람 없단 말이야. 내 머리 어때? 못 읽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중심적으로 봐줘야 해? 괜찮아의 의미를 서술어나 추상적인 문제가 등장했을 때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추상적인 문제라는 건 뭐야?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고를 수 있어야 하고 밑에 밥 더 먹을래? 괜찮아. 이거는 무슨 의미야? 사양의 의미죠. 그러니 밑에 한번 보면은 각각에 대한 상황 속에서 의미가 발생했다고. 상황이라고 하는 요소 차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구나.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 지금 우리가 본 상황이라는 맥락은 의미에 대한 모순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니 그걸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대답이 달라지는구나.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상황에 대한 맥락이 달라지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의미를 달라지게 만드니 대답 또한 달라지는구나. 좋아, 잘 어울려 라는 괜찮아의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사양의 의미였구나 라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달라진다고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왜 달라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서술형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왜인지 정도는 어떠한 요소인지 찾았으면은 어떠한 맥락인지까지도 이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4주차, 5주차, 직보 전까지 이 개념이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림을 그냥 상황 맥락이라고 생각까지는 해놔야 해요. 그래야 연관지어 풀 수 있어. 사회문화적 요소가 등장했을 때 틀린 개념인가? 라는 거를 볼 수 있다고요. 알겠죠? 밑에 또 다른 괜찮아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갇히지 않았어? 괜찮아. 이 괜찮아 또한 무슨 의미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을 뭐 해주는 거니? 줄여주는 괜찮아죠. 즉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괜찮아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이라는 요소에서 어떠한 예문이 등장했어서 괜찮아가 등장했는데
상황은 다 쓸 거예요. 상황 맥락 속에서 괜찮아가 등장했고 그러한 괜찮아는 무엇으로 통해 바뀌게 되는 거다?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다. 아, 상황에서는 괜찮아 나오구나 라는 것까지 연관지어 출제하는 거예요. 알겠지? 왜 연관지어 출제하라고 하면은 상황은 괜찮아래. 괜찮아 지문이 등장했을 때 상황 요소를 파악하는 거래. 근데 다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그러면 그거를 시간 투자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단 소리야. 굳이 읽어나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 괜찮아는 상황 요소인데 상황 요소가 아니라 다른 요소를 가지고 오네. 굳이 시간 투자하면서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연관지어 출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옆으로 넘어가 보면 너 시간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추상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추상적인 문제 유형을 어떻게 출제해? 이제는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시기죠. 학습 활동에서 대답에 대한 빵꾸가 뚫려 있으면 무슨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대답 고르기 출제될 수 있다. 대답 고르기라는 건 뭐야? 빈칸 아니면은 A 빵꾸 빵 하고 뚫어놓은 다음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질적인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는 것은 했을 때 고를 수 있어야겠죠. 들어가야 하는 맥락의 요소는 뭐가 들어가야 해? 그래 어디까지 가면 돼? 그래 도와줄까? 왜? 많이 힘드니? 이러한 도움을 청하는 것과 도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말하는 대답들 고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의미는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시간 있어가 진짜 데이트하기 위해서 시간 있니?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뭘 말하는 거야? 도와줄 수 있어?를 올려서 설명하는 거죠. 올려서 설명하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요.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9번, 상황 맥락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을 때, 물론 답을 찾는 건 너무 쉬워 얘들아. 답을 찾는 건 너무 쉽겠지만 요소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만 딱딱딱 정답 나이스 틀렸네 맞아 4번이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문제로 내가 외웠었던 개념을 복습하는 거야. 상황 맥락이네? 그러면 머릿속에 옆에다가 마인드맵으로 쭉 연결돼야지. 상황 맥락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직접적이 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 맞는 선지구나. 그러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뭐가 있었지? 의도나 목적 있었나? 있었어 맞아. 처지 있었나? 있었어 맞아. 역사적 사회적 잘 모르겠네. 의사소통을 이루는 시간적 공간적 아까 시간 배경의 상황도 상황 맥락이었지. 그러니 정답이 4번이구나 라는 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풀 때 그렇지 오케이 4번지 여기 진짜 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도 배경 지식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주차와 2주차밖에 진행을 할 수 없어요. 왜? 4주차, 5주차 직보 때는 여러분들 너무 바쁘잖아. 하나하나 문제를 분석하면서 뜯어낼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다고. 이러한 분석이나 개념을 복습할 때는 언제만 가능해? 진도 나간 주에만 최대한 뜯어서 정확하게 잡고요. 4, 5주차 때는 문제 감각 익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외워야지. 선생님 아직 2주 남았어요. 나에게는 일주일에 외울 수 있는 시간이 더 남았지. 아니다. 암기 과목도 마찬가지. 선생님 암기 과목 2주 전에 시작하면 100점 아니다.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그때 끝내요. 국어도 마찬가지. 오늘 2단원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다음 주 멘토 그리고 다음 주 정규 수업 들어올 때는 머릿속에 2단원의 메모리가 완벽해야 해요. 나중에 1단원 끝나고 복습했는데 백지시험 봤는데 딱딱딱딱딱딱딱 뭐였지? 죽는다. 알겠지? 하면 안 돼요. 옆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사회문화적 맥락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중에 어떠한 요소일까 한번 봐보면 우리 엄마
로버트 우리 엄마야. 그러니 로버트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 나와 너의 엄마, 배달의 형제 아니라고요. 근데 이러한 개념들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우리라는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범위를 전부 다 쓰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무엇 정도는 알아둬라. 아, 우리라는 거는 복수의 개념과 그에 대한 단수의 개념과 친밀감의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개념을 우리가 쓸 때도 있어? 친밀한 대상을 설명할 때도 우리 엄마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로버트의 국적은 뭐가 다른 거야? 사회문화적인 국적, 다문화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치? 사회문화적 요소 중에 다문화의 개념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밑에 자신의 엄마와 자신과 지훈이의 엄마 각각 어떻게 의미 해석됐는지 알아두고 고려해야 할 점 하나 작성하고 갈게요. 고려해야 할 점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요. 국적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 들었을 거야. 국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예시가 존재했었는데 무슨 예시? 우리라는 예시가 존재했었는데 그 국적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고려해야 하는 거는 두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 다른 문화를 뭐한다? 이해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추상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고려해야 할 절모로 알맞은 것은. 근데 알맞은 것은 크게 출제하지 않겠죠. 뭘 출제할까? 알맞지 않은 것은 출제하겠죠. 왜 시험이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바른 게 아니라 아는 거를 많이 고르라 그래?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렇지?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화를 뭐한다? 이해한다. 두 번째,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뭐 한다는 거야? 문화를 알려준다는 거야. 문화를 알려준다. 까지도 추상적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무슨 개념과 헷갈리냐면 세대 개념과 헷갈립니다. 뒤에 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잘 공부했는지 말해봅시다. 얘들아, 어떠한 말이 등장해? 복스럽다 라는 말이 등장하죠. 복스럽다는 무엇은 어떠한 소재로서 어떠한 요소로서 달라진 거야? 세대의 요소로서 달라진 건데 할머니 기성세대가 말한 복스럽다는 뭐니?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여워 라는 복스럽다인데 지금 현대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복스럽다는 뭐야? 살쪘나? 돼지 같나? 라는 말로 받아들이잖아. 근데 그러한 요소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거야? 의미가 다이어가 아니라 세대로서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고. 근데 세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뭐야? 그러한 세대를 뭐한다? 존중한다. 세대를 존중합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 차이점이 있어 얘들아? 문화는 알려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근데 세대는 존중을 해야 한대. 그리고 이해를 해야 한대. 세대에 대한 용어를 알려준다라고 왜 말을 안 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이어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문화처럼 다양한 의미가 아니라 세대는 그 세대가 사용한 말들이 존재한다고. 근데 말 하나는 뭐에? 의미가 형통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존중과 이해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와 다문화, 국적 각각의 요소들. 세대와 국적, 다문화입니다. 그리고 밑에 할머니 대화 봤었고요. 방금 세대 간의 의사소통, 고려해야 하는 태도, 고려해야 하는 성격은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를 가진다. 할머니 그거 아니야 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이런 말 했구나. 나는 이런 말 하는데 서로 다르구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두 대상에서 공통점은 뭐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겠죠. 그치? 존중과 이해겠지. 이러한 담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무슨 글과 연관지어지는 거야? 달걀. 선생님의 제안 중에 선생님의 제안과 한매의 제안 중에 서로 옳은 제안은 뭐였어 얘들아? 라고 할 때 대답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한매가 옳지 않았고요. 선생님이 옳지 않았고요. 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말하는 제안이 달랐다고. 그러니 서로 다른 제안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라? 존중과 이해를 가져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맥락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수험공예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파트가 새로운 개념들이 아니라 앞에서 봤었던 개념들을 키워드로서 정리해 둔 거예요. 내가 개념 노트 하나 만드는 거를 항상 권장하지만 만든 학생이 없어요. 네. 저번 시험 때 한 2주 정도 그래도 이번에 오래 갔어요. 치동중에. 2주 정도 열심히 갔지만 그 뒤로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없어서 폐지가 됐나 봐요. 희원씨 맞나요? 한씨 맞나요? 네, 계속 하고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주는 게 한정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얘들아 집에서 공부할 때는 자습서를 일단 1주차에는 정독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근데 3주차, 4주차 정도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정독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정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키워드로 정독하는 거야. 예를 들어 공책에다가 내가 맥락 하나 써놓고 그 맥락과 관련된 말을 전부 다 써보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계속 이어서 말해보는 거야. 맥락 이렇게 이어지고 상황 이어지고 사회문화 이어지고 이거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아? 자기 10분 전에. 자기 10분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자기 10분 전에 여러분들 손에는 공책이 아니라 뭐가 들려있어? 핸드폰이 들려져 있을 확률이 높죠? 네. 핸드폰 말고 공책 보면서 한 번씩 복습해주면 무엇으로? 지금 체크되어 있는 키워드 위주로 복습해주면 가장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기 10분 전에가 인간의 기억 중에 가장 좋은 시기래요.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 상황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 사회문화, 세 번째는 의미 차이 발생하는데 배려해 주세요는 가나다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발생하죠. 노약자 앞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발생한다?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의미였고 도서관에서는 무슨 의미가 나타나요? 조용히 해주세요. 정숙해 주세요. 마지막 다 장애인 보호구역 아니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주차를 양보합시다 를 의미를 가진다. 그냥 배려해주세요 하고 가나다 하고 상황을 주었을 때 뭘 쓸 수 있어야 돼? 의미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미를 쓸 때는 어떠한 의미를 써야 돼요? 밑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에 대한 의미를 전부 써줄 수 있어야겠죠. 노약자에게 양보하자, 조용히 하자, 공간을 비워두자 각각 정보, 의미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 또한 같은 말이니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괜찮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상황도 있었다? 배려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이 상황도 요소에 포함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총 2가지의 학습활동이 있었고요. 국적, 다문화의 학습활동 하나 있었고요. 세대 간의 학습활동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어디서 다뤘다? 처지라는 소음공의 지문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면 교과서, 자습서에 등장하는 맥락은 총 몇 개? 4가지의 맥락이 등장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머지의 맥락을 다룬다고 하면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가장 많이 다루는 게 프린트에서 만약에 추가돼서 다루는 걸 내가 뭐가 등장한다 그래서 지역을 주로 많이 다룬다고 그랬죠. 지역에 따라서 다른 말들이 등장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소음공예. 소음공예 전에 배웠던 학생들은 뭐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전 지문을 다뤘지만 사실 살짝 지우개로 지워두셔도 괜찮아요. 내용에 대해서 전부 출제되는 게 아니라 2가지의 상황에 대해서만 출제하니까 알아두면 되는데 첫 번째 처지에 대해서 알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처지에 대해서 알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전후를 나누어서 이해하는 이유는 지문이 그냥 가나 등장했을 때 읽었어요? 그러면 소재가 각각 등장할 확률이 높겠죠. 전에서는 어떠한 소재가 등장했니? 인터폰이라는 소재가 등장했고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소재가 등장했어요? 총 3가지가 등장했는데 첫 번째는 슬리퍼, 두 번째는 어떠한 소재가 등장했어? 휠체어, 세 번째는 어떠한 소재가 등장하니? 대조. 사실 단원이 담화이기 때문에 담화와 유사한 소음공예를 가지고 온 것이지 얘들아, 소음공예에서 내용일치는 많이 출제돼봐야 한 문제야. 내용일치는 한 문제야. 근데 그 소음공예와 연관지어서 뭘 출제하는 거야? 담화 개념을 출제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용일치를 안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내용일치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일치, 소재 4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지문에 대해서는 만나기 전의 모습인데 중요한 거 다루고 갑시다. 아래층인데 대기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위층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해? 인터폰을 통해. 근데 인터폰 한번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은 잘 기억하고 있는 부분 해볼까요? 인터폰의 의미가 뭐예요? 인터폰에 담기는 의미가 뭐였어 얘들아? 처지를 모르게 처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소재였죠. 왜? 인터폰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면은 그 사람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불편한 사람인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하지만 항상 어디로 전화한다 그랬어? 인터폰으로 전화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내 처지를 알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니? 단절된 소통을 나타낸다 그랬죠. 단절된 소통을 나타낸다라는 건 배경적인 부분에서 전화로서 안면적으로 보지 않고 확인한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문 다룰 때, 그리고 안 들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과거의 아파트를 어떻게 지냈다고 했어요? 문 활짝 다 열어놓고 그냥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집 와 우리 집 와 하면서 같이 지냈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어떻게 돼? 점차 단절되고 인터폰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집 밖으로 나가서 소통을 해야 안 해? 안 한다. 인터폰은 단절된 소통을 의미하는 소재였었다. 그리고 단절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층과 위층이 각각 서로에 대한 처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소재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무엇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그랬어? 위층에 대한 처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그랬었죠. 왜? 나비나 파리로 비유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는 맥락 속에서 처지를 나타내는구나. 그 처지 속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밑에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라는 거는 위층과 아래층에 대한 대립구도가 분명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총 정리, 지금 만나기 전의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야? 처지를 모른다. 두 번째, 인터폰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처지를 알 수 없음을 강조한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전화를 통한 상황으로서 서로의 상황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대해서 지문 어떻게 발생하는지 먼저 넘어가고 올게요. 오른쪽에 만난 후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고요. 아래층 여자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슬리퍼가 들려있습니다. 슬리퍼는 어떠한 소재였니 얘들아? 마찬가지로 처지를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처지를 알고 알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처지를 모른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왜? 비하의 의도 아닙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한테 슬리퍼를 가져가가지고 선물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얘들아? 정신 나간 사람인가?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슬리퍼를 가져간 거죠. 여기서의 이중적인 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처지를 모른다는 걸 설명하게 돼요. 두 번째, 처지를 모르지만
누구에 대한 배려야? 아래층 사람의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배려라는 거는 두 글자 어떠한 것으로 정의했었니? 노력 이라고 정의했었죠. 그래서 내용일치로 선지에 그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문장이 뭐야? 아래층은 노력을 했냐 위층은 노력을 했냐 각각 정의했었죠. 근데 둘 다 노력했다. 아래층 사람은 위층 사람을 배려하여 슬리퍼를 사가는 노력을 했었고요. 위층 사람은 어떠한 것을 노력했어? 휠체어와 관련되어 있잖아. 휠체어에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했니? 바퀴를 바꾸려고 노력했죠. 바퀴를 바꾸는 위층의 노력까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휠체어라는 거는 아래층 사람의 무엇을 설명한다? 처지를 알려준다. 처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휠체어는 위층 사람의 처지를 설명해주는 소재이자 위층 사람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소재였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조적인 표현에서도 내용일치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평빈 허전한 하반신과 화사한 빛깔의 담요는 각각 무엇을 이룬다? 대조를 이룬다. 대조를 이룬다. 내가 왜 출제될 수 있냐고 말을 하냐면, 있다고 말을 하냐면 다른 학교는 상관없어요. 다른 학교는 아마 대조적인 표현 소음곡에서 안 가지고 올 거야. 근데 치동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너네 4단원 아직 시험 안 봤, 3단원 아직 시험 안 봤잖아. 그치? 설명 방법 아직 안 봤잖아요. 4단원인가? 4단원일 거예요? 네, 설명 방법 아직 안 봤잖아. 그치? 설명 방법에 뭐가 있어? 대조가 있잖아요. 그러니 대조적인 표현도 알고 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로 출제될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유사한 표현 찾기. 이 부분에 밑줄 친 다음에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그거는 5개의 대조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다른 표현들을 설명하겠죠. 그 부분에서 대조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 담긴 의미. 여기에 담긴 의미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위층 사람에 대한 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해주면 되겠죠. 왜? 대조라는 거는 무슨 법에 대한 종류였어? 강조하기였지. 그러니 둘 중에 원관념이 뭐니? 허전한 하반신이니 위층 사람의 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의미와 유사한 표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면은 만나기 전과 후는 무슨 소재로서 나뉘게 되는 거다? 처지에 대한 상황으로서 두 가지 나뉘게 되는 거고요. 처지를 알기 전에는 인터폰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무엇이 발생했다면 갈등이라는 소재가 발생했다면 만난 후에는 슬리퍼 휠체어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서 갈등이 뭐한다? 해소되게 된다. 그리고 해소되게 되면서 아래층 사람은 어떠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 부끄러움의 정서를 느끼게 되었다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일치는 크게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소재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담화와 연관지어 출제했을 때 처지를 고려했냐, 처지를 고려하지 못했냐 분명하게 출제될 거니까 중요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마지막 뒤로 넘어가서 페이지 94, 페이지 95 개념 읽고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봅시다. 시작.
볼까요?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왜 틀려 얘들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떠올린 생각을 말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야? 무엇의 개념이야? 생각의 기본 단위 문장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치? 문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 4번이 틀린 거고요.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얘들아 무슨 담아?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무슨 담아? 구어 담아야? 그치? 구어 담아다. 그럼 천천히 구어 담아 이 안내문에서 뭐 찾아야 한다 그랬어? 말하는 사람 누구? 지훈이이자 도서관 담당자. 듣는 사람 지훈이이자 도서관 담당자. 그러면 시간적 배경 언제? 학교 마치고. 공간적 배경 언제? 달빛 도서관. 여기서 많이 틀려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라고 하니까 각각 찾거나 쓸 때 공간적 배경을 집에 가는 길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야. 시간적 배경은 학교 시간, 학교 마치고, 공간적 배경은 달빛 도서관, 그리고 내용은 봉사와 관련해서의 내용들. 그러면 네 가지 요소 찾았으면 뭐해라? 문제 풀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었어? 5번이었지. 담화의 의도는 도서관 담당자가 지훈이에게 도서관 봉사활동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질문과 물어보기 위해 찾아간 거였죠. 5번이 틀리고요. 3번에 적절한 거 몇 번? 5번. 어렵지 않고. 4번에 몇 번? 4번. 어렵지 않습니다. 담화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거나 조금 변형해가지고 출제를 할 거예요 아마. 크게 어렵진 않지만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10분 쉬고 구매도시 합시다. 아니 근데 그 이해소리 넣은 거야. 이거 하잖아. 그럼 내가 원래 가서